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조입니다. 행정수정법 제12조 12조 1문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었는데 끊고 1문은 전문, 후문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취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하고 있는 그리고 자 이렇게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는 이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취소는 왜 취소라고 했었는가? 전에 우리 설명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우선 행정소송법 19조 본문에서 취소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라고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취소라고 하는 부분은 4조 1호에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변경은 소극적 의미의 변경이기 때문에 일부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변경도 취소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라고 하면 충분한 것이지,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이익이라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법률상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법률상 보호이익에서 법률은 우선 기본적으로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법률은 두 번째 사법이 아니라 공법입니다. 따라서 공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공법상 권리, 공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저것은 이익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있는은 침해의 태양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직구 일간추였었죠. 계직구 일간추. 저 있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의 태양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일간추, 일반적이고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침해의 태양을 갖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고요. 자는 놈자자를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어야 된다.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는요, 갑이라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 갑에게 권리 의무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고적격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는 그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당사자 능력은 그 사람에게 권리 능력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시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2조 2문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지금 제목이 표제가 원고적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문과 관련돼서 학설에 대립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입법 비과오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법 비과오설, 그 다음에 입법 과오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법 과오설. 12조 2문에 있는 취소를 통해 회복되는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이 회복되는 법률상이익,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있는 자,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2문에 있는 법률상이익도 과연 1문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같다, 이게 위에가 같답니다.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입법 비과오다. 1문도 2문도 둘 다 원고적격이기 때문에 그 표제가 원고적격인 것이 잘못된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2문에 있는 법률상이익이 1문과 다른 거라고 하게 되면, 서로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2문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협의의 소유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1문은 원고적격이지만 2문은 협의의 소유의 문제인데, 12조의 표제가 원고적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과오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입법 비과오설은 1문과 똑같다라고 했죠. 같은 것이다. 이론론입니다. 얘는 1문하고 2문은 같다. 이론론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이원론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론론이다 하면은 1문과 마찬가지로 얘도 원고적격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1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이익이었었으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이익의 의미를 갖는다. 죄송합니다. 요거를 순서를 저거를 좀 바꿀까요? 얘도 1문과 마찬가지로 형성소송이다.
이걸 먼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소송이다. 일문에 있는 취소송은 무슨 취소송입니까?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이죠. 효력의 변동을 발생시킨다. 처분의 효력이 변동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관계도 같이 변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형성이라는 것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처분의 효력이 변동되면 그 결과로서 법률관계도 같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문에 있는 취소송은 형성소송이라고 보죠. 취소송의 본질은 형성소송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입법과오설은요, 일문하고 이문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소의 이익 중에서 얘는 협의의 소익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형성소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소송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성소송이 있고 확인소송이 있고 이행소송이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취소송이 이행소송일 가능성은 전혀 없겠죠. 그러면 형성소송이냐 확인소송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앞에랑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확인소송이 되는 것이다. 확인소송인데 이런 거를 독일과 동일하게 봐서 계속적 확인소송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 기출문제에도 계속적 확인소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그 법률상 이익은 위법 확인의 위법성만 확인한다 이거예요.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다.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판례 입장은요. 판례는 그 원고적격이라는 표제 그대로 충실히 해석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입법 비과오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설의 다수설은 사실상 통설입니다. 통설은 협의의 소익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름이 원고적격설이기도 하고 밑에 이름이 협의의 소익설이기도 합니다. 위에가 원고적격설, 입법 비과오설, 밑에가 협의의 소익설, 입법 과오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 어느 입장이 타당하냐라고 물으면 학설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래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앞부분에 있는 단서를 한번 보십시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영업정지 처분 3개월이 나왔다. 그러면 3개월이 경과했다. 처분 등의 집행, 대집행 실행 등의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 집행이 종료가 되었다.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소멸되었다. 둘의 관계 비교하시고요.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게 되면 처분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게 되면 그때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을 하게 된다. 효력이 소멸을 하게 된다. 이 관계를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효력, 처분이 태어났다 이거야. 태어나면 효과, 관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이 더 이상 효가,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분의 효력, 처분은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간다면 밑에 걸 보시고요. 효과가 소멸을 했다라고 했죠. 12조 2문에서 효과가 소멸했다는 것은 바로 효력이 소멸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처분의 효력은 이미 소멸됐습니다. 처분의 효력은. 그렇다면 이 취소승은요,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취소 판결이 나와봐야 그것은 무슨 의미밖에 없습니까?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 외에는 더 이상의 의미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깨는 겁니다. 학설의 입장은 더 이상 형성소송일 수가 없다.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남아있는,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그 취소는 더 이상 형성소송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여기를 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12조 2문에 있는 취소소송은 확인소송이다. 위법성만 확인하고 그치는 소송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가지고 원고적격의 표제를 원고적격 등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등의 협의의 수익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협의의 수익의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상관없고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12조 2문 얘기를 할 때는 소의 이익이라고 하거나
12조 2문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이라고 판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조 2문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문과 관련돼서도 그렇게 판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내용은 2문이고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걸로 치게 되면 협의 수익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된다 안 된다 문제는 원고 적격이냐 협의 수익이냐 문제와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문제는 그래요. 그러면 이 입법 과오설 입장을 취해가지고 넘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이 얘기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방금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어요? 똑같이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판례와 학설이 완전히 충돌을 해버렸는데 그렇다면은 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이 판례 입장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요. 가장 좁은 견해입니다. 법률상 보호이익까지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12조 1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12조 2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똑같이 보는 겁니다. 또이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확대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확대된 법률상 보호익설. 확대된 법률상 보호익설은 1문과 비교했을 때 1문의 법률상 이익과 비교했을 때 일부 확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추가될 수 있다?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부수되는 이익이 이미 처분 등의 효력이 소멸된 뒤에도 부수되는 이익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 부수되는 이익의 내용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바로 재산적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인격적 이익을 인정한 판례도 있죠. 고등학교 퇴학처분 사건 판례 얘기하는 겁니다. 국공립학교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왼쪽에 있는 거하고 그대로 지금 일치가 되고 있죠. 정당한 이익설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위에가 가장 그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12조 2문 쪽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좁게 보고 있고 이게 가장 넓게 보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판례 입장은 어떻게 될까?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봤으니까 얘는 우선 일로 가게 될 겁니다. 학설에 따르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학설에 따르면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보는 것은 필연적 결과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논의가 나오는 것은 판례가 원칙적으로 법률상 보호이익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률상 보호이익 설 맨 끝에 붙였으니까 여기도 설 이렇게 붙이면 여기서부터 판례가 어디까지 확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가중요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부수되는 이익에 대한 문제라고 하게 되면은 요 정도까지 확대가 된다. 그 다음 가중요건에 대한 문제라고 하게 되면 요 정도까지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학설과 사실상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발을 딛고 나서 판례는 여기다 이렇게 발을 딛고 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식의 논의는 언제 나오는 거라고 했느냐? 협의 소액에 대한 문제 얘기하는 거죠. 언제 이런 질문이 나올까? 부인 사유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부수되는 이익, 요게 인정되냐? 아니면은 얘는요, 가중요건 얘기하는 거죠. 가중요건, 가중요건이 있느냐? 이런 논의 넘어갈 텐데, 협의 수익에 대한 문제는 언제 나온다고요? 효리상 인가입니다. 효리상 인가. 효리상 인가가 눈에 보이는 순간 바로 이건 12조 2문에 대한 문제로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효리상 인가 과연 이효리인가 궁금하긴 하지만 알아봐야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협의의 소익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효는요. 효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이겁니다. 처분 효력의 소멸.
처분 효력의 소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리는요. 리는 이익 침해 해소. 이익 침해 상황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상은 원상 회복에 불과합니다. 원상 회복이 필요한 상황인데 원상 회복이 불가하다. 그 다음 인가는요. 인가는 기본 행위와 인가. 기본 행위와 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 우선 플러스 알파가 알파 논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알파 논의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느냐. 위법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경우에, 위법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위법이 반복되는 경우, 위법 반복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협의 수익이 인정된다. 이런 식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성보다 간이한 방법, 보충성 얘기하는 거죠. 간이한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협의 수익이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주제들도 일부 추가가 됩니다. 이건 따로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협의 수익 논의다. 따로 기억하시고, 얘는 뭐라고 보는 것이냐면 첫 번째 효입니다. 효는 취소는 무슨 소송이다는 뜻이에요. 형성소송이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소송이다. 형성소송인데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목적이 달성된 상태겠죠. 그러면 협의 수익은 원칙적으로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취소소송은 주관소송이다, 객관소송이다. 이것은 주관소송이다. 이거요. 주관소송이면 이익구제를 위해서, 이익침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인데 이미 이익침해가 해소가 되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뭐가 되냐? 두 개는요, 얘는 이미 목적 달성입니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부가처분이 나왔는데 이미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면, 원상회복을 시킬 수가 없다면 이건 목적 달성이 안 되는 소송이죠. 이겨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취소소송은 무슨 소송이냐? 원상회복 소송이다. 원상회복 소송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가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해서 인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과연 그것을 다툴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이건데 이건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둘은 뭐예요? 얘네 둘은 이 취소에서 승소를 해봐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얘는 목적 달성 불가입니다. 목적 달성 불가.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은 효리상 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효리상 인가에 걸리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미 목적 달성 불가. 여기에 걸리면 협의의 소익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효리상 인가 먼저 기억을 해놓으시고, 혹시라도 벗어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원론적인 접근을 기준을 들어가시게 되고, 이미 목적 달성 불가 이쪽 상황에 걸리는가, 이것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가 처분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행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행위에 대한 문제인데, 인가라는 것은 제3자의 법률 행위로서의 기본행위에 행정청이 보충적으로 동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보충적 행위죠. 후견인의 지위에서 동의해주면 그 제3자의 법률 행위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가가 무효였습니다. 기본행위가 무효였습니다. 무효였는데 인가 처분이 나오고 나니까 그것이 유효가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본행위가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인가 처분이 나오고 나니까 유효가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둘의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없을 때입니다. 기본행위가 위협하지 않을 때입니다. 밑에는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입니다. 제3자의 법률행위로서 이 기본행위라는 것은요, 기본행위는 뭐가 아닙니까? 기본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죠. 인가가 행정행위지 얘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본행위에 법규 위반으로서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겠죠. 그래요.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인 겁니다. 그럼 얘는요, 하자가 없는데 왜 무효죠?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하죠. 예, 토지거래 허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갑과 을 사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예, 행정청의 동의가 있어야만 토지거래 허가 처분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상태? 이거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다가 인가 처분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야지 제3자의 법률행위, 기본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유효하게 넘어가는 게 맞죠? 그렇죠? 이건 맞습니다. 이게 원래 인가인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무효인 이유는 하자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죠. 기본행위는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면 바로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자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유효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다? 그런 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유효가 되려면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다. 요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다. 하자가 있으니까 무효였는데 그런데 유효가 되기 위해선 하자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인가처분이 하자를 치유시켜야 되는 겁니다. 기본행위에 하자를 치유시켜야지 무효가 유효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가라는 것은 단순히 효력 발생 요건을 말하는 것이지 하자 치유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불복을 하겠습니까? 이건 불복 대상이 아니죠. 얘는 불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자가 없잖아요. 기본행위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불복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복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 인가처분에 대한 이렇게 취소를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처분을 제거하면 이게 거꾸로 돌아가냐 이거죠. 이렇게 다시 원복이 되는 것이냐. 만약에 이게 하자 치유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자 치유가 돼서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이게 맞는 거라면 인가가 하자를 치유시킨 게 맞는 거라면 그러면 인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유효한 지금 기본 행위가 다시 무효로 바뀌게 될 거니까 기본 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기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에 대한 이런 취소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법률상에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수익이 인정되지 않는 거고 이럴 때는 기본행위를 다투고 싶으면 뭘 다퉈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행위에다가 직접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행위에다가 효리상인가에서 효리는요 이미 목적 달성 상태입니다. 형성소송, 주관소송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상인가 같은 경우엔 목적 달성 불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면 1문이 있고 그 다음에 12조 2문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적격은 원고적격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1문은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2문은 원고적격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 협의의 소익은 1문은 협의의 소익의 문제가 아니고 2문이 바로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다. 이런 결론에 지금 이르렀죠. 그래서 문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처분의 효력이 있는 상태죠. 2문에서 효력이 소멸했다라고 비교를 했으니까 1문은 반대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 효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는요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고 적격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이 효력이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일반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일반 규정, 여기 효력이 없는 예외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예외 규정이 되는 겁니다. 예외 규정. 그러니까 원고 적격에는 일반 규정은 있지만 예외 규정은 없다. 협의 소익은 일반 규정은 없고 예외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 라는 지문이 나오면 그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옳은 지문으로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13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입니다. 13조는 피고적격입니다. 대상적격하고요. 그 다음 원고적격하고요. 협의소위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피고적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원고적격과 합쳐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겠죠. 당사자.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우리가 소송 당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고적격 13조에 있습니다. 13조 취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소송의 상대방이 행정청이다.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먼저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는 부분은 얘는 피고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규정이다. 왜 이렇게 봐야 된다? 우리 소송의 피고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권리의무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청은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무 능력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행정기관에게 이와 같이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례 뭐라고요? 특례 규정.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항고 소송에 있어서는 원래는 사람이 아닌데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특례 규정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 행위소송하고 그 다음에 권리소송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것이죠. 비교해보게 되면 우리 행정소송으로 치게 되면요, 위에 있는 행위소송이 바로 항고소송이었었습니다.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라는 행위를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권리소송은요, 권리관계를 직접 다투는 것은 당사자 소송이 된다 그랬습니다. 당사자 소송이 된다. 그럼 피고가 누가 돼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행위소송은요, 피고는 누가 되는 것이냐, 그 행위를 한 주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행위 주체가 피고가 돼야 될 테고, 권리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상대방이 권리주체가 돼야 될 겁니다. 권리의무 주체, 권리주체라고들 보통 말을 하죠. 권리주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얘는 처분 등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 처분 등을 한 행위 주체가 바로 누구예요? 얘가 바로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그 다음에 행정법 관계에서, 즉 공법 관계에서 권리 주체는 누가 되는 거라고요? 행정 주체가 되는 것이죠. 행정 주체가 되는데, 행정소송법에 보게 되면 항고소송, 행위소송에 대한 피고 규정은 13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소송, 권리소송에 대한 피고는 3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조. 뒤에서 요 행정주체가 누가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주체가 이제 우선 피고라고 되어 있네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다 그랬습니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요거 한번 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죠. 처분 등 잡고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인데, 방금 전에 원고적격에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도 소외 대상이 처분 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외 대상이 처분 등이기 때문에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등은 뭐였죠? 이 등은 재결 처분이었었죠. 얘는 재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 부분이죠.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라고 했으니까 처분 취소에 있어서의 피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입니다. 처분청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재결 취소에 있어서의 피고라는 것은요, 재결을 행한 행정청이 될 테니까 여기에는 재결청이 바로 피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서 저 행정청을 처분청하고 재결청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피고는 취소송에서 존재할 수가 없겠는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거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얘네들이 피고다 했으니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이 나왔을 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근로자한테 부당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이라는 회사하고 소속 근로자의 관계는 공법관계입니까? 사법관계입니까? 그 근로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요. 사법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부당해고가 나왔다 이거예요. 부당해고가 해고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가 되죠. 얘는 사법관계입니다. 사법관계면 이에 대한 분쟁은 무엇으로 다투어야 된다? 원래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요. 얘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민사소송 한번 위로 올려보시고요. 민사소송 들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려보시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사법적 구제 절차라고 합니다. 사법적 구제 절차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적 구제 절차, 얘는 민사소송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행정적 구제 절차라고 합니다. 행정적 구제 절차라고 합니다. 행정적 구제 절차가 노동위원회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위에는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얘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다. 행정소송까지 가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는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구제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한테 구제 신청을 한번 들어갈 수가 있겠고, 여기서 만약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한테 재심 신청을 한번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기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앞에 게 뭐라고요? 앞에 게 구제 신청입니다. 구제 신청.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재심 신청입니다. 재심 신청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요, 행정소송,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다. 얘는 3개월입니다. 얘는 3월 안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요 10일 안에 재심 신청할 수가 있겠고요. 얘는요 15일입니다. 90일 아닙니다. 15일 안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에서 나오는 초심 판정, 얘네들이 하는 게 초심이거든요. 얘가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얘가 하는 게 두 번째 재심. 이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초심 판정이 뭐냐? 여기에 있는 초심 판정이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요게 행정처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이유는 이 부당해고가 얘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여기서 첫 번째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방노동위원회도 뭐야? 얘도 행정청입니다. 얘도 합의제 행정청이죠. 얘도 행정청이 맞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행정청입니다. 얘도 행정청입니다. 얘도 행정청입니다. 합의제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얘가 하는 게 재심 판정입니다. 재심에서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걸 재심 판정이라고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재결 처분에 해당을 한다. 얘는 재결 처분에 해당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저 행정청은 무슨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얘는 처분청이죠. 이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분청 되는 것이고, 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재결청 되는 겁니다. 재결청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결주의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재결주의. 재심 판정 취소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재결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밑에 게 되는 거죠. 밑에 게 되는 겁니다. 재결 취소만 허용된다?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러면 저기서 들어가는 행정소송은 재결 취소이구나. 재결 취소이면 피고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재결청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재결청은 여기서 재결청은 누구다? 중앙노동위원회다.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가 되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한 일반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노동위법이라고 쓰겠습니다.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에 보게 되면 저 재심 판정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노위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노위 장.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청입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라는 재결청,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른 법률에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분명히 항고소송입니다. 재결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피고가 행정청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특별법 규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13조 1항 단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 쪽을 보시면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게 승계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승계되었을 때, 승계된 때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승계청을 그대로 피고로 두는 게 아니라 승계청이 피고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판서를 이 부분은 잠시 둔 상태에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계를 했다. 최근에 이런 승계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은 근로복지공단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산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료, 우리가 통상 산재보험료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상에 고용보험료라고 말하는 거. 고용보험료라고 말하는 거. 이 보험료를 부가 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는 누구였느냐? 근로복지공단한테 그 권한이 있었단 말입니다. 산재법에도 그리고 고용보험법에도 근로복지공단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복공단이 있었는데 얘가 누구한테? 얘가 갑이라는 회사한테 보험료 부과처분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험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보험료 부과처분을 내렸는데 그런데 우선 처분 나왔죠? 처분 나온 상태에서 법이 바뀌고요. 법이 바뀌고 이 보험료 부과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이게 건강보험공단한테 넘어갔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한테 건강보험공단한테 보험료 징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법이 있는데 보험료 징수법에 따르게 되면 이 보험료 부가고지 권한이 승계돼 버렸습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부가고지 권한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갑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은 자기한테 보험료 부과 처분한 이쪽을 상대로 가야 되느냐? 1번. 그게 아니라 지금 승계한 행정청인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13조 1항 단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쪽이 아니라 너의 싸움 대상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승계청을 피고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권한을 보험료에 대한 부가고지 권한을 승계를 한 게 누구 쪽이다? 건강보험공단 쪽이다.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3조 1항과 관련돼서 다른 얘기 또 하나 우리가 한번 해보시게 되면 간단한 부분이 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했습니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행정청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그게 처분 등을 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처분 등을 행했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3개가 있죠. 첫 번째 권한위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요. 권한위임,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내부위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위임, 세 번째가요 권한의 대리, 권한 대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한 대리 이렇게 3개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기서는 뭐 법정 대리냐 임의 대리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강론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피고 적격과 관련된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권한을 당의 사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행정청, 위임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다? 권한이 3천여 개의 개별법, 작용법에 따르게 되면 이 위임청한테 권한이 있었는데 이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권한위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위임의 방법은 기관위임이었습니다. 기관위임 밑에다가 기관을 갖다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이 동작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밑에 이렇게 수임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헌법 제96조에 따르게 되면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권한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법의 근거가 있다고 치시고요.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적법하고 또한 유효한 권한위임이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한은 이쪽에서 상실을 하게 되고 그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수임청한테 권한이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처분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권한자가 처분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번엔 위임청 쪽입니다. 위임청이 말입니다. 위임청이 갑한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을 내렸다. 이랬을 때 피고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 두 번째, 내부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부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임을, 협의의 내부임으로서는 위임 전결이라는 게 있는데 위임 전결은 보조기관한테 내부임을 하는 것이지만 서울특별시장이 동작구청장한테 한 거 그대로 한번 또 가볼게요. 그대로 가보시게 되면 여기도 뭐 서울특별시장이 되는 것이고 위임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동작구청장 수임청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내부임을 했다. 내부위임이라는 것은 그냥 편의상 그 권한을 대행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도 필요가 없습니다. 권한 배분 관계가 바뀌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권한은 여전히 그대로 위임청한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얘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한이 그대로 있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처분을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느냐? 얘가 갑한테 처분을 하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권한의 대리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한의 대리를 보시게 되면 권한 대리는 피대리청이 위쪽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리청이 밑에 쪽에 있겠죠. 피대리청입니다. 피대리청. 그냥 대신 일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신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리청이 이렇게 있는데 이 권한의 대리 역시도요. 권한이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권한의 귀속점의 이전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권한은 그대로 얘한테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권한은 그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청이 처분을 하는 겁니다. 대리청이 갑을 상대로 갑에게 이렇게 처분을 했다. 권한 대리가 있었다. 권한 대리가 대리를 이렇게 시켜놨는데 얘가 처분을 하면서 무엇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얘가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 과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대로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올리면 갑은 자기한테 처분을 한 얘한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권한이 없지만 얘도 권한이 없지만 자기한테 처분을 한 수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권한은 없지만 이 자기한테 처분을 한 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이라면 누가 처분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얘가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얘가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 거고, 정상적이라면 얘는요 대리관계를 표시해야 됩니다. 대리관계를 표시하면 얘가 이렇게 처분한 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얘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피대리청의 처분이다라고 밖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대리관계를 표시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대리관계를 표시했을 때. 지금 이 노란색 상황,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권한 있는 자의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피고하고요. 그 다음에 피고 적격자가 서로 일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당한 피고는 누구예요? 정당한 피고,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요거 두 개를 구별을 하는 겁니다. 정당한 피고는 정당한 권한자입니다. 정당한 권한자예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고 적격자는 지금 13조에서 뭐라고 했어요? 13조에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처분 등을 행했으면 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그것은 외부적 명의자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적 명의자. 그 처분 통지서에다가 자기 이름 걸어놓은 사람, 외부적 명의자, 이쪽이 피고 적격자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일치되는 게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파랑색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둘이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이랬을 때 피고는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피고 적격자 얘를 찾아야 되는 거죠. 피고 적격자는 외부적 명의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는 이 상대방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는 이건 본안에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주체상 적법 요건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소송 요건으로서 피고 적격에 대한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결코 아니다. 그 다음 2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행정청이 없게 됐습니다.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피고 사망입니다. 피고가 사망했다. 일반적인 권리소송에서는 상대방 권리의무 주체, 피고가 사망한 경우랑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되는데, 없게 된 때에는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행정청이 없어졌습니다. 행정청이 없어졌을 때, 근데 얘들은 누굽니까? 얘들은 바로 행정주체죠. 얘는 행정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가 되는 게 맞는 건데 특례 규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특례 규정에 적용을 받던 행정청이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경우에는 원래의 피고인 행정주체가 다시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피고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원래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오죠. 사무가 귀속되는 이 부분이죠. 사무가 귀속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사무기속주체라는 얘기입니다. 사무기속주체가 피고가 된다. 사무기속주체가 피고가 된다. 그러니까 저 행정주체들 중에서 과연 누가 사무기속주체냐,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경우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볼게요. 기간 위임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거를 서울특별시장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동작구청장한테 위임을 했는데, 근데 동작구청장이 사라졌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동작구청장이 사라졌다. 그럼 여기에 서울특별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이 있습니다. 박원순이 있는데 삼선도 박원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동작구청장입니다. 동작구청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권한위임, 기관위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원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얘가 가지고 있었지요. 얘가 갖고 있었는데 이게 상실되고 권한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왔겠죠. 넘어왔고요. 이랬을 때 사무기속주체가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기속주체는 무슨 뜻입니까? 사무기속주체.
사무 귀속 주체. 사무 귀속 주체라는 것은 당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당의 사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걸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입니다.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얘가 바로 사무 귀속 주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 뒤에는 누가 있고 얘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의 기관이 되는 것이고, 동작구청장은 동작구의 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여기에 권한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권리 의무 주체는 누가 되는 거야? 권리 의무 주체는 얘가 되는 거죠. 얘가 권리 의무 주체입니다. 권리 의무 주체. 원래 자기 사무잖아. 서울시장이 자기 사무잖아요. 그럼 서울시장이 그 사무를 수행해서 발생하는 유익과 그에 따른 책임, 권리와 의무는 누가 지는 겁니까? 당연히 서울시가 지는 거겠죠. 서울시가 지는 겁니다. 근데 기관 위임을 했습니다. 기관 위임을 하면 동작구청장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면 이 권한이 넘어가면서 이 권리 의무의 귀속점도 역시 동작구청장한테 넘어갈 수가 있느냐?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얘는 권리 의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리 의무의 귀속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권한은 상실이 돼서 이쪽으로 내려가지만, 이렇게 이전이 되지만 권리 의무의 귀속점은 그대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니까 해당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서울특별시가 그것을 귀속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사무귀속주체다? 서울특별시 사무귀속주체다. 그러니까 이걸 저기다 적용을 시켜보시게 되면 동작구청장이 죽었다. 동작구청장이 사라졌다. 이 행정청이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처분을 했지. 처분을 했어요. 갑한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야? 피고는 얘가 피고가 되는 거죠? 얘가 외부적 명의자잖아. 그죠? 권한도 얘가 가지고 있잖아. 그죠? 얘가 피고 적격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얘가 처분을 했는데 그 후에 얘가 사라졌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 그럼 난 소송을 누굴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여기서 얘를 상대로 그대로 소송을 제기됩니까? 아니면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귀속주체는 서울특별시가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이쪽이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여기가 맞다. 여기가 맞다. 이게 13조 2항에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 여기에서의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기타 공법상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기타 공법인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서울특별시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제가 피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4조부터 연결해서 피고 경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